그렇죠. 네, 우리 교육 현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했어요. 높은 교육열, 다 알잖아요. 다 교육의 전문가들이에요. 예, 다 전문가들이에요. 왜냐면, 듣는 것도 되게 많고요. 자기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연수로 따지면 많고요. 이거 좀 특징적인 것은 사립학교 비율이 한 37%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의 사립학교는 1.2%밖에 안 돼요. 근데 중학교 갈수록 좀 더 많고, 한 고등학교는 한 40% 가까이 뭐 지금 사립학교 전체 비율이랑 비슷하고, 대학교의 85%가 사립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대학이 많다 보니까 개인이 지출하는 교육비도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현실을 좀 보면 2011년부터 계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거죠. 다른 뭐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건 사실은 청소년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를 반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의 특징 등을 뭐 단어로서 좀 표현하면 제가 승자 독식.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험 같은 것들의 획일적인 평가. 그리고 서열화를 계속적으로 끝없는 서열화. 그리고 능력주의.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들을 뒤에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최근에 신자유 교육 정책이 많이 무너졌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신자유 교육 정책은 사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들에게 많이 맡겨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교육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경제력이라든지 부모의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육의 시장 원리를 도입하고 학습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라는 이유로 이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 관련 각종 규제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규제들 예전에 못하던 것들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열어주면 사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건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평가를 통한 책무성, 뭐 교원평가라든지 교사들이 엄청 반대를 했어요. 학부모들의 일부도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걸로 평가를 하고 그걸로 성과급을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공교육도 역시 민영화하는 그런 절차들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거기서 밀어붙였다라면 교육 주체들이 좀 저항을 했어요. 뭐 정교조 교사들 비롯해서 뭐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많이 이제 싸웠죠. 그러면서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없어진 거라기보다는 좀 축소되고 약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교육 현실을 좀 이런 표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교육 얘기했잖아요. 맨날 얘기하면 교육 얘기하면 사교육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사교육 가장 높다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준비한 이 자료는 참여 현황이에요. 전체가 74.8%,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74, 5명은 다 사교육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근데 학년이 갈수록 줄어들죠. 그거는 이제 한 고등학교 때쯤 되면 특성화고라든지 직업계 고등학교로 가고 또 좀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많죠. 사교육이 많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용적으로도 학교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사교육 업체나 학부모들이 그걸 계속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출 학생 비율을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영재학교는 100만 원 이상 사교육비 월 이렇게 지출하는 비율이 저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고등학교는 1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은 14.8%라는 거예요. 저기 뭐 여기에 빠진 게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는 아예 여기 넣지도 않았잖아요. 다 지금은 이 학교들은 영재학교니 과학고니 이런 데는 다 입시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잖아요. 이만큼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뽑을 때부터 전국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만 골라 뽑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교육비 지출도 계속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엘빈 토플러라고 뭐 아는 사람들 많으실 텐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이나 낭비하고 있다고. 우리 아까 여기 공교롭게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있어요. 여기 몇 명 안 모였지만.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요. 우리 학습 시간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아요. 우리 일하는 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뭐 보통 멕시코랑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냥 있더라도 학교에 그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은 야간 자율학습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다 그냥 무조건 다 했어야 됐고,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면 그냥 집으로 가느냐, 그건 일부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원으로 간다라는 거죠. 삶의 만족도, 아까 자살이 그렇게 많다고 했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를 아동들의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거의 최하위예요. 그리고 결핍도 되게 높아요. 근데 결핍이라는 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결핍도 있지만 정서적인 결핍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서적인 결핍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인 거는 많이 따라왔고 우리가 오히려 높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는. 그런데 정서적인 거, 정신적인 결핍이 이만큼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살이라든지 다른 극단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그만두든지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뭐 학교 그만두는 거가 문제는 아닌데 그걸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문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꾸 이탈하니까. 이거는 2011년도에 우리가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운동본부를 발족하던 기자회견 사진이에요. 여기에 지금 지금의 현재 교육감도 있고요. 현재 정교조의 지부장님도 있고요. 많아요.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2011년도 벌써 10년 전의 얘기거든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겠다고. 왜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숙하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 차별도 되게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권 조례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보다는 제도적으로 인권 조례가 학교를 바꾸고 또 학생들의 삶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 발의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지만은 전국적으로 지금 5개 지역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북은 교육감도 의지가 없고 지역에서도 아직 역량은 좀 부족하지만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학생들의 삶이 계속적으로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스쿨 미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미투가 일어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내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회 밖으로, 학교 밖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남성분들은 좀 덜 하지만은 여성분들에게 학교 다닐 때, 성폭력을 저지르는 교사 또는 남학생 또는 이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묻히거나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학생들 스스로가 얘기를 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초기의 스쿨미투 진원지라고도 얘기하는 곳이 우리 충북에 있는 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도 이 대응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은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에 힘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 계세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아무도? 예, 아무도 안 했군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한 20여 개 있어요. 직업계 고등학교. 거기에 학생들은 한 반 가까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계 고등학교는 입시랑 그래도 조금 거리가 있고 그리고 사회 진출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울산에서 우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장이랑 마찰이 있었고 그 학생은 그래도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그 돈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장이 그냥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0원짜리로 40만 원 되나 봐요. 그거를 다 돌아다니면서 바꿨어요. 요즘 10원짜리 구하기 어렵죠. 또라이 같지만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 곳에 다니면서 슈퍼, 은행 다녔겠죠. 그래서 포대 3개로 만들어가지고 던져줬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근데 그 사장도 인터뷰를 했더니 일하던 청소년이 나가지가 없고 일도 책임감 있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10원짜리를 던져주는 일은 이런 청소년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들 많이 오잖아요. 이주 노동자한테도 10원짜리를 던져줬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같은 일을 하고도 다른 대접을 받는 게 사실은 청소년 노동자예요. 우리 사회에서. 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막대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리고 모든 사장들이 저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모욕을 준다라는 거죠. 저렇게. 현장 실습을 나가서도 사실 현장 실습은 교육 과정에 안에서 있는 건데 뭐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요. 학생들. 예, 마찬가지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한 학원에 붙어 있는 문구예요. 어때요?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이거 일단 들어보면 내가 좌절하는 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니까 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043 충북에 있는 학원이에요. 예.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사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학력 격차. 왜냐하면 부모들이 케어를 못 해주는, 돌봐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어떡하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쌓이니까 학력 격차라든지 뭐 사회적인 문제로도 많이 얘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힘든 시기에 있는 집 사람들은 학원에 몰렸다라는 거죠.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예전에 영교시 없어진다고 했을 때도 학원에는 영교시 새벽반 이런 게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회다라고. 그만큼 우리 교육이 경쟁을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들어본 사람이 있는데 1, 2, 3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4, 5,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일, 2, 3등급은 시키고 4, 5, 6등급은 튀기고 7, 8, 9등급은 배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응용해가지고 학원에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공부만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뭐 이런 문구를 이렇게 붙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생각해보면 되게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교육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을 딛고서 경쟁해서 이겨서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어느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근데 2, 3년 전에 서울대학교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경비, 기계, 전기,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이렇게 대자보를 썼죠. 구성원들에게 우리 파업은 이러이러해서 하게 됐고 우리의 요구는 이런 것이며 지지를 부탁한다라는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직접 써가지고 이제 대자보를 곳곳에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막 깨알같이 뭘 적어줬어요, 학생들이. 이 내용에 보면
지지하는 글, 이런 것도 있는데, 뉴스에 나온 거는 뭐였냐면요. 가정부가 보일러실 점거하고 집주인 행세하려는 꼴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했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공부를 엄청 잘해야지 가요, 서울대는. 맞죠? 물론 서울대를 안 가도 이 사람들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서울대 간 사람 중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예, 다 잘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도 학교 도서관만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요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파업이라는 것이 뭐 여기에 파업에 대한 이해도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누군가의 불편을 사실은 잡고서 해야지만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은 거잖아요. 서울대에서는 도서관 불 꺼지는 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총학생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불은 꺼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지한다라는 입장으로 바뀌긴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모 신문에 이 학교 도서관장이었던 사회학과 교수는 그걸 썼죠. 뭐 서울대가 어떻고 우리 사회에서 서울대 도서관이 불을 꺼지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에 한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파업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서울대학교의 학생이고 뭐 총학생회를 하고 또는 거기에서 교수를 해도 파업에 대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생각이 어때요? 엉망이죠. 사실 엉망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교육 과정이랑 연결이 저는 되고 있다고 봐요. 이거 조금 지난 자료긴 해요. 하지만은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지금 현재로 고등학교까지는 대부분 이제 무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졸업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대학교를 우리나라는 70%를 가니, 이것도 줄은 거예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을 더 많이 갔어요, 우리. 그런데 70%, 가장 세계적으로도 대학을 많이 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평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 엄청나죠, 시간으로 따지면. 그런데 쭉 보면 특성화고를 안 가고 일반고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일반고에서는 선택 과목을 들어야지만은 이제 노동 관련한 수업이라든지 요게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도 2시간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2015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기업가 정신 이런 거는 초중고에 공통으로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뭐 노동 관련한 거는 중학사회에 2.2시간,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2.3시간, 그러니까 12년 뭐 이 정도 기본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 노동 관련한 사항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특성화고는 이제 취업도 나가고 현장 실습도 나가니 뭐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특성화고도 사실 강당에다 몰아놓고 노무사 같은 사람 와가지고 노동법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교육했다, 뭐 이런 알리바이 많이 만들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반별로 하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울대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외국에 나가면 외국에서 한국 사람만 봐도 반가울 거 아니에요. 유학생 모임 같은 것들을 해요. 유학생 모임 하면 이제 거기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도시에 유학생 모임을 하는데 그 도시의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라는 거죠. 파업을 했는데 거리가 더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학생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청소를 했습니다. 아주 착하잖아요. 그 사람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거리가 더러우니 우리 유학생들이 청소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라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파업하는 의미를 없게 만드는. 그렇죠. 파업을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쟤네 뭐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나라 시민들은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거리가 더러워지면 그냥 놔두죠. 그리고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고, 시청 같은 데 지나갈 때면 일부러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책임자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나와서 해결하라고 일부러 시장집을 아는 사람은 쓰레기 더미도 갖다 놓기도 하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 우리 유학생들이 정말로 나쁜 마음이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노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의 가치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올해 의사 파업 얘기가 사회적인 이슈였잖아요. 근데 파업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휴업이잖아요. 사실 대부분 굳이 얘기를 드리면. 근데 이런 질문을 본인들의 선전물에 넣었던 거예요. 선전물에. 1번 문제. 당신의 생사를 판가름질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 1번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2. 성적은 한참 모자르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자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 시기가 공공의대라고 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특히나 그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여기 입학한 학생들은 일정 시간을 기본적으로 그런데 근무하게끔 하는 뭐 이런 공공의대를 늘리자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 의사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게 지지하는 세력들도 같이 덩달아 함께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치료받을 거예요? 누구 선택할 거예요? A 손 들어보세요. A. A. 없어요? C? 아, 그래요? 쿠바의대. 예. 쿠바의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B. 손 들어보세요. B에? 예. 병원 안 가는 게 제일 좋죠, 물론.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A를 선택할 거라고. 근데 제가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디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A. A가 더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실제로. 두 번째 문제. 두 학생 중 나중에 의사가 돼서 각각 다른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 A, B. A, 손 들어보세요. 없어? A, 손 들었어. B. 없어요? 이게 공공의대를 학생을 뽑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추천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추천하는 것도 전형의 한 과정이잖아요. 요즘 대학 입시가 전형이 되게 많아요. 한두 가지가 몇백 개 돼요. 그런데 그 전형 중에 하나인데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사실은 이렇게 오도한 거죠. 잘못 말한 거죠. 그런데 아까 쿠바 의대 얘기를 하기도 했죠. 우리는 의사 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리고 의사가 되려면 뭐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자질을 보나요? 공부만 잘하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의사 될 수 있죠. 의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쿠바 얘기했는데 쿠바는 의사 수가 세계적으로도 뭐 명당 의사 수가 많은 편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도 외국으로도 의료진을 파견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사가 늘어나면 안 좋으니까 파업했잖아요. 휴업했잖아요. 돈을 적게 벌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의대생 많아지면 의사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 수가 많아지면 우리 국민들, 시민들한테는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교사들을 더 많이 뽑는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어때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왜냐면 이게 선생님들만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같을 때 지금 학급당 막 30명 이런 데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촘촘하게 앉아 있는데 느슨하게 앉을 수 있죠. 그리고 교육을 해보다 보면 인원수가 적으면 사실 집중이라든지 이렇게 돌봐주고 뭐 이런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차피 자기들 수업하는 거는 수업 실수는 뭐 사람들 많이 뽑는다고 바로 줄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줄지는. 근데 이 명당 학생 수 줄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매년 전교 1등을 하면 의대를 간다라는 우리는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즘 독일 교육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독일은 아비투어라는 우리 순환 시험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뭐 점수 몇 점대로 이렇게 대학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는 패스하고 패스하지 못한 거예요. 패스하면 그 사람이 대학에 갈 권리, 그리고 과를 선택할 교육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 지원하고 원하는 과 지원하면 돼요. 그런데 그 나라에도 의사는 선호하는 직업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기학과 있는 것처럼 인기 있는 학과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정원이 정해져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시험 성적 순으로, 그리고 뭐 그 전형이 뭐 다양하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점수화 해가지고 점수 높은 사람부터 합격시키잖아요. 그런데 독일은 어떡할 것 같아요? 거기도 점수가 물론 있긴 해요. 점수가 있긴 하죠, 거기도. 그런데 각 도시마다 이제 그게 많이 다르고, 게다가 좀 다른 것은 합격했으면 이제 추첨도 한다는 거예요. 추첨. 우리 생각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첨하면 불공정하다고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는 그게 이제 상식화된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제도예요. 추첨제가. 그거 제도잖아요. 추첨제도. 그래서 만약에 근데 떨어진 사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거기도 성적이 어느 정도 비율은 반영이 된다기는 해요. 그런데 성적이 좀 낮은 사람 떨어질 수도 있고 추첨해서 억울하잖아요. 가고 싶은데. 아니 패스하면 권리가 생긴다는데 그러면 받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3년 정도 대기하면 의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는 3년 정도. 그런데 3년 정도 만약에 대기하면 그 사람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미리 수업도 들을 수 있대요. 미리 수업도 들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독일이라는 나라 저는 다 뭐 배워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년 정도 대기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으면 물론 공부도 잘하고 실력 있는 의사가 될 가능성 있잖아요, 물론. 그런데 공부는 좀 떨어지더라도, 왜냐면 의사라는 게 자격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다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의사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의사 고시 보거든요. 근데 의사 고시 보면 다 95% 정도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합격이야.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절차가 독일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의사가 됐을 때는 사실 누가 더 환자들한테 인정받는 의사가 되겠어요. 물론 그 나라에도 뭐 조사 같은 거를, 연구 결과 같은 게 있다고는 해요. 오히려 대기한 사람들이 좀 낫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도 우리 절실함 이런 거 있잖아요. 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우리도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다른 사회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의사를 뭐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대표적인 이제 공부만 잘하면 될 수 있는, 근데 다른 직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원래 의사 휴업 파업과 함께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게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직원,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사실이에요. 취준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한 곳이고, 대표적인 곳이에요. 공항에서. 그런데 공항에서 일반직들을 정규직화한다라는 게 아니었죠. 원래. 뭐였어요? 보안검색원들. 보안검색원들을 직접 고용 전환 대상으로 한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갔던 곳이 사실은 인천국제공항이었잖아요. 그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졌잖아요. 그리고 원래 비정규직 보호법안인가 뭐시기 거기에도
일정 일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되는 상시고용직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의해서 사실은 신규 채용을 하는 거고, 신규 채용이 아니라 채용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여기 취준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원했던 일반직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우리가 많이 하는 집회하는 사람들은 취준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채용비리 엄벌하라 그러고, 기회는 평등하게, 뭐 과정은 공정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안 검색원들이 정규직 되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직접적으로? 없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몇 년간 뭐 공부한 사람도 있고 돈도 많이 투자했다 그러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 지하철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정규직 전환을 하니 비정규직, 정규직 직원들이 반대하고, 그리고 교사들, 또 기간제 교사들 정규직 전환 심의 뭐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안건 올라갔을 때 많은 교사들이 또 사실은 반대를 했었죠, 그거.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을과 을들의 싸움이 사실 이렇게 너무 심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너무 부족하고, 뭐냐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나 다 같은 피해자잖아요. 우리 좋은 정규직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좋은 일자리라든지 사회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정부나 기업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사실은 을 중에서도 좀 센 사람들이 더 약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우리 동지들의 자리, 그리고 많은 정규직들의 자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조남덕 동지, 정규직이잖아요. 비정규직으로 있던 다른 동료들이라든지 보면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어요? 조금 있어요? 조금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동지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충분히 뭐 갈 수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그렇죠. 운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경로를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보통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전교 1등 하는 것은, 여러 조사에 의하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경제력이 많이 좌우한다라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그렇게 의대까지 가고 6년간 공부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스펙을 쌓고, 그리고 고시 공부, 뭐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교육은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다 됐고,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들은 다 그걸로써 승리자가 되고 다 가져가죠, 승자 독식. 근데 거기서 지는 사람들,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사실은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도움을 줘요? 사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거를 인정하는 제도로, 패배한 사람들은 아 이거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야, 이런 걸로 사실 체념하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게 사실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전에부터 엄청 뭐 인터넷에 떠돌던 그림이에요. 영어로 나와서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저 시험 감독관이거든요. 모두가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은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나무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나무에 올라가라고. 그럼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니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딱 알잖아요. 누가 이길지 우리는 알아요.
토끼와 거북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상에서 아무리 거북이가 열심히 노력하고 뛰어도 이길 수 있어요? 토끼를? 뭐 얘기 속에서나 이기는 거지. 예. 자거나 이러지 않으면, 예. 자거나 심각한 뭐 자기 신이 스스로가 그러지 않으면, 예. 근데 바다에서 헤엄으로, 수영으로 누가 빨리 하게 하면 토끼가 거북이 못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교육 제도 시스템이 사실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천재인데 모두가 각자의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에게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하면 그거는 바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제도랑 뭐 이거는 딱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능력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실은 전부도 아닌데 우리는 그 능력주의,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서 있는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교육은 그것을 지탱하게 하는 거였죠.